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시 역사의 쓸모, 지은이는 최태성. 고교 시절 성적이 잘 나와서 역사를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학과에 진학했다. 30년간 고등학교 역사교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 TV 역사 프로그램 진행, 역사 강연 등의 활동을 하며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이어왔다.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한국인 최초로 미국 주 대법원장에 오른 문대양 전 대법원장이 삶의 끝자락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에 기여한 바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도 이 같은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라 말하지만 나의 삶이 홀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저는 역사란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임을 믿습니다. 특히 이 책을 쓰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안창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업 소개서를 운영한 일입니다. 오렌지 재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에서 말이죠. 이곳은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부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오렌지 농장에는 항상 일손이 필요했고 각국의 이주 노동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지만 좀처럼 일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 숫자가 적었고 나라까지 무너져가는 상황이다 보니 해외에서도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안창호는 농장주들과 직접 협상하며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도 했지요. 원래는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갔는데 비참하게 사는 동포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안창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성껏 오렌지를 따는 것이 곧 나라 사랑이라고요. 오렌지를 정성껏 따면 낙과가 줄 것이고 낙과가 줄면 오렌지 농장주가 좋아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 취업도 수월해질 것이고 언젠가 한국이 독립을 호소할 때 미국인들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창호에게는 한낱 오렌지를 따는 일도 정성껏 하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삶이라는 단어는 크고 거창해 보이지만 오늘의 일상은 어쩐지 그리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행위에 건강한 의미 하나가 부여되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오늘이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곧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일상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나의 삶을 정성 들여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지요. 적어도 지금 당장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 하나 정도는 알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대단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만일 나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에 대해 배울 때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대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지요.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핍박받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자조적인 목소리로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자신은 매국노가 됐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게 되는 거지요. 이런 가정을 계속하다 보면 역사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다른 사람, 이름을 남길 만한 뛰어난 사람의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과거의 위인을 기리고 존경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지만 전혀 다른 시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과제가 있었듯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만약 나였다면 이라고 상상하며 자신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도 분명 역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고교야구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1928년 창단한 이 학교의 야구부는 창단 초기부터 전국 대회를 여러 번 우승했고 1930년에는 조선 대표로 일본 전국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에 출전할 정도로 뛰어난 팀이었습니다. 1950년 제5회 청룡기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950년 6월 18일에 열린 결승전에서 동래중을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침 청룡기 대회에서 우승한 직후인 6월 23일에 서울에서 제2회 학도 호국단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상업중 야구부원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지요. 목표는 전국대회 2연패였습니다.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야구부는 6월 25일에 열릴 준결승전에서 또다시 동래중과 맞붙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준결승전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6.25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상업중 야구부 학생들은 시합도 해보지 못한 채 헐레벌떡 대구로 내려와야 했지요. 전황은 시시각각 불리해졌습니다. 대구에도 휴교령이 내려졌고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청룡기 대회 우승의 주역이었던 삼루수 이문조, 유격수 박상호, 우익수 석나홍은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가 아닌 소총과 수류탄을 들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갔습니다. 3명의 야구부 학생은 다시는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1953년에 끝이 났지만 그 이후 대구 상고 야구부는 1950년대 열린 전국 대회에서 단 한 번도 4강에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력 선수들이 사라지면서 힘이 빠졌던 거죠.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사망한 학생들은 장래가 유망했습니다. 살아있기만 했다면 저마다 멋진 인생을 일궈 나갔을 겁니다. 좋아하는 야구도 실컷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그런 기회를 전부 앗아가고 말았지요. 과연 이 어린 학생들은 자신이 원해서 6.25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을까요? 목숨 바쳐 싸우길 원했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없진 않겠죠. 하지만 평소에 나는 조국을 지키는 애국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매일 야구를 하고 그 나이 또래가 하는 걱정과 고민을 하며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들을 야구장이 아닌 전쟁터로 향하게 했습니다. 야구가 아닌 전투에 청춘을 불살하게 했습니다. 분명한 의도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전선에 뛰어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걸고 싸울 수 있을까요? 일제의 대양에 폭탄을 던지고 온갖 고초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래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 현장에 서 있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역사 속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대단한 역사적 사건에 이름을 남긴 사람에 비해 나의 힘과 역할은 얼핏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역사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면 시대 정신의 한 조각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면 나의 옆사람 또 그 옆사람에게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역사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사실. 이는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확인하는 진실들입니다. 세상은 위인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의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듯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시대 정신이 결국 역사를 바꾸거든요. 나의 역사가 모여서 우리의 역사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죠. 바로 나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존재가 작아 보이더라도 나 역시 역사의 구성원이자 주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니까요.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학교에서 반대항 축구대회가 있었나 봅니다. 11명의 학생이 대표로 시합에 나갔고 같은 반의 나머지 학생들은 열심히 응원을 했죠. 우승을 했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상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는 학급 회의를 열었는데 축구선수로 뛰었던 학생 중 몇 명이 이의를 제기했답니다. 땀 흘리며 경기를 뛰어 우승한 사람은 우리인데 왜 시합에 나가지 않은 친구들과 상금을 나누어야 하냐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학창 시절에는 이 같은 사고방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배우는 그리고 배워야만 하는 마지막 공간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기네스북에 가장 많은 인원을 구출한 단일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은 메러디스 빅토리 호입니다. 60명이 정원인 배가 무려 1만 4천여 명을 구출했다고 하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배의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작전에서였죠. 흥남에는 철수 예정인 병력 10만 5천여 명, 차량 1만 7천여 대, 군수물자 35만 톤 등이 모였습니다. 살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이곳에 온 피난민 20만 명도 있었습니다.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는 민간인 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인과 군수 물자를 이송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국군 지휘부와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 박사가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에드워드 알먼드 장군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만약 피난민을 배에 태우지 않는다면 국군은 그들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습니다. 간곡한 부탁에 감동한 알몬드 장군은 결국 피난민의 승선을 허락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배라 정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았고 이미
선원 47명이 승선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부두에는 아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태우는 방법은 배에 있는 군수품을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군수물자 대신 피난민을 태우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배에 실려있던 군수물자 25만 톤은 버려지고 정원의 230배나 되는 피난민 1만 4천여 명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12월 23일 흥남을 떠난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제도에는 메러디스 빅토리호처럼 큰 배가 정박할 곳이 없었습니다. 항구에 배를 대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제 어민들이 자신의 배를 가지고 빅토리호로 갔습니다. 그렇게 수만 명의 피난민을 한 명 한 명 실어 날랐습니다. 피난민들은 어선을 타고 장승포항 자갈밭에 내렸습니다. 그 자갈밭을 따라서 장승포 초등학교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피난민들에게 거제 주민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에게 주먹밥을 건네줬어요. 3일이나 배를 타서 다들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니까요. 거제 주민들은 피난민이 머물 공간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논의 끝에 주민들의 집에 머물 인원을 정했습니다. 당시 성포리 구장 집에는 9명이 머물렀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밥과 이불을 내주며 석 달 동안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피난민을 싣고 거제로 온 3일 동안 배 안에서는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항에서는 그 아기들에게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4, 김치 5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 중 김치 5가 이경필이라는 분인데 거제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계세요. 이경필님의 아버지는 북한에 계실 때 사진관을 하셨습니다. 피난 오신 뒤에도 사진관을 하셨는데 사진관의 이름은 평화사진관이었어요. 어머니는 잡화점을 하셨는데 잡화점 이름도 평화상회였다고 합니다. 이경필님이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가축병원을 열었을 때 아버님은 역시 평화라는 상호를 고집하셨답니다. 가축병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아들 말을 안 들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상호는 바꿨지만 이경필님은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거제에 와서 받은 게 많으니까 너 역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거제 주민들에게 베풀며 살아라 말씀하셨대요. 평화와 나눔, 그것이 아버님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는 자신의 저서 다시 책으로에서 왜 책을 읽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할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읽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책을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최고의 책벌레는 세종대왕이 아닐까 합니다. 아버지 태종은 사냥을 무척 좋아하는 호방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눈병이 날 정도로 꼼짝하지 않고 책만 들여다보곤 했지요. 보다 못한 태종은 세종의 방에 있던 책을 모두 치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병풍 뒤에 떨어진 책 한 권을 빼먹었던 모양입니다. 세종은 병풍 뒤에 숨어 그 책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독서왕은 따로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독서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김득신입니다. 김득신이라고 하면 보통 조선 후기의 화가를 떠올리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김득신은 훨씬 이전인
효종대의에 활동했던 문인입니다. 김득신에게는 독서 기록장이 있었는데 1만 번 이상 읽은 책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조건을 통과한 책은 모두 36권이었습니다. 36권은 적어도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었고 그중 가장 많이 읽은 책은 11만 3천 번 읽은 백이열전이었던 겁니다. 김득신은 머리가 나쁘기도 했지만 특히 기억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를 배워도 돌아서기만 하면 잊어버렸어요. 김득신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집안의 장손이 머리가 나빠서 시험을 못 보게 생겼으니까요. 대책 마련을 위한 문중회의까지 열렸어요. 고민 끝에 문중에서는 김득신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김득신 대신 양자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김득신의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그분 이름이 김치였는데 자기가 책임지고 아들을 과거에 합격시킬 테니까 양자 입양을 조금만 미뤄달라고 문중 어른들에게 사정했습니다. 결국 김득신의 교육은 아버지가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김득신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었죠. 김득신은 19살에 처음 글을 지었는데 그것을 본 김치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10여 년을 가르쳤는데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하지만 김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쓴다면 언젠가는 과거에 합격할 것이다. 이 아비는 네가 60세가 될 때까지 밀어줄 테니 계속해서 열심히 쓰도록 하라. 그런데 그 말을 한 뒤 겨우 2년이 지나 김치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김득신을 앉혀놓고 이제 공부는 그만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게 됐으니 김득신에게 더는 공부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김득신은 아버지의 유언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았어요. 학업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대요. 김득신은 3년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치고 떨어지면 또 3년을 기다렸다가 시험을 쳤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드디어 39살에 소과에 합격했지요. 그때 대학생이 된 셈입니다. 남은 건 대과였습니다. 단번에 붙으면 김득신이 아니겠죠. 이번에도 김득신은 시험을 보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20년이 지나 드디어 대과에 합격합니다. 그때 김득신의 나이가 59세였어요. 그야말로 인간 승리, 끝내 해낸 것입니다. 뒤늦게 벼슬길에 들어선 김득신은 동지 중추부사 자리에 올랐지만 금방 그만두었습니다. 초여에 묻혀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시를 지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좋지 않은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득신이 말을 타고 어느 집 앞을 지나가던 중에 글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디서 읽어본 내용 같은 거예요. 김득신은 그 구절을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해내려 했습니다. 말곶비를 쥔 노비가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김득신은 이 구절 분명히 어디서 읽었는데 어디서 읽었더라 하면서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노비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리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문장을 읽으시기에 비지를 하며 듣다 보니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리께서 그렇게 많이 읽으셨던 백이열전,
첫 장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백이열전을 11만 3천 번 읽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죠. 그런데 정말 이 정도로 기억력이 형편없었대요. 또 어느 날 김득신이 멋진 시를 한 편 얻었다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시 한 수나 그림 한 편을 올려놓고 보면서 술 한 잔 마시는 게 그 시절 선비들의 오락이었거든요. 친구들은 김득신이 보여준 시를 읊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다들 정말 좋은 시라고 칭찬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여보게 지금 자네 장난치는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시가 예전에 김득신이 지은 시였던 거죠. 자기가 지은 시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고 괜찮은 시를 발견했으니 감상해보자며 친구들을 불렀던 겁니다. 김득신은 머리가 그렇게 나빴지만 시는 잘 썼다고 합니다. 사실 시 한 수를 지으려면 김득신은 남보다 훨씬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인들은 시상이 떠오르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써내려 갈 거잖아요. 그런데 김득신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하고 생각하다 보면 앞부분을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해내려다가 뒷부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글자를 다시 찾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80 가까이 산 김득신은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글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 글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보다 머리 나쁜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조선의 노둔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너는 못해 라고 한계를 정한 적이 없다. 혹시 당신이 살다가 재주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처럼 한 가지 일에 정성을 다해보라. 내 시대에 나보다 시를 빨리 쓰는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도 있었고 나보다 글을 빨리 배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나와 같이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그러니 이것저것 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것보다 하나에 매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건 내가 구하여 스스로 깨달은 바다. 김득신은 자신의 길을 찾아 뚜벅뚜벅 흔들림 없이 걸어간 사람입니다. 남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남보다 배움이 느리다고, 남보다 기억력이 안 좋다고 스스로를 포기했다면 우리와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평생을 다 쏟아부어 얻은 깨달음을 후손에게 남긴 것입니다. 중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이 한 번으로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으로 능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하라. 과연 이러한 도에 능하게 된다면 비록 우둔하더라도 반드시 명석해지고 비록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나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장작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다투며 원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월의 왕 구천이 오를 급습해 오나라의 왕을 죽이자 새로 왕위에 오른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자며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절치부심 끝에 월을 공격한 부차는 월나라의 왕 구천에게 치욕을 주고 월나라를 철저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이후 구천은 곰의 쓸개를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나라를 쳐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치욕을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복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원한을 남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끝없는 복수전은 펼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내가 한 일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 오는 형국이더군요. 중국 역사에 부차와 구천이 있다면 우리나라 역사에는 의자왕과 김춘추가 있습니다. 백제의 의자왕 역시 왕위에 오르자마자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642년 신라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신라의 성을 40여 개나 빼앗았습니다. 고구려 광개토 태왕이 평생에 걸쳐 백제에게서 빼앗은 성이 64개였어요. 그런데 단번에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으니 엄청난 대승이었죠. 의자왕은 계속해서 신라를 압박했습니다. 신라에 사무친 원한이 있었거든요. 의자왕의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원한이었습니다. 원래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꽤 돈독했어요. 고구려가 워낙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힘을 합쳐 견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함께 고구려에 맞서자고 약속한 백제와 신라는 한강 유역을 되찾으면 백제가 하류, 신라가 상류를 각각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120년이 지나서야 두 나라는 한강 유역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약속과 달리 한강 유역을 독차지해버렸습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었던 성왕은 신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매복 중이던 신라군에게 패한 것은 물론 참수까지 당하고 맙니다. 554년 관산성 전투의 일이었지요. 아무리 적이라지만 신라는 한나라의 왕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잘린 성왕의 머리를 신라 궁궐 계단 아래에 묻었다고 하지요. 궁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백제 왕의 머리를 밟고 다니게 만든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생 끝에 의자왕은 태자가 되었고 또다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다음 오랜 시간 계획한 대로 신라를 공격한 거예요. 의자왕의 다음 목표는 대야성이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일대로 지리적 요충지였던 터라 대야성을 손에 넣으면 신라의 수도인 경주까지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야성은 백제가 꼭 빼앗아야 하는 곳이자 신라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싱겁게 승패가 갈립니다. 거밀이라는 신라 장수가 백제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거밀은 대야성의 성주인 김품석에게 아내를 빼앗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첩자가 되었지요. 결국 대야성은 함락되었고 김품석은 아내와 함께 의자왕에게 항복했습니다. 88년 만에 백제가 신라에게 원한을 갚은 것이지요. 의자왕은 김품석 부부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의자왕은 두 사람의 유해를 백제의 감옥에 묻어버렸습니다. 성왕이 당한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라 최고 권력자였던 김춘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품석이 김춘추의 사위였거든요. 김춘추가 무척 아낀 딸 고타소랑이 남편과 함께 백제군의 손에 목숨을 잃은 거죠.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김춘추는 누가 지나가거나 말을 거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종일 멍하니 서 있었대요. 이제는 김춘추가 백제와 의자왕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백제를 무너뜨릴 힘이 없었습니다. 김춘추는 고심 끝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기로 합니다. 654년 김춘추는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태종 무열왕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다시
결전의 날이 찾아온 것은 660년, 김춘추가 아끼던 딸을 잃은 지 1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 군사 13만 명과 신라군 5만 명이 사비성으로 진격했어요. 의자왕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했습니다. 김춘추는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고 그곳에서 의자왕을 만났습니다. 그때 김춘추가 의자왕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한 잔 따라 보시게. 백제 왕인 의자왕은 신라왕인 김춘추에게 술을 따라 올렸습니다. 적국의 왕을 참수하고 계단 밑에 머리를 묻은 행위도, 이미 항복한 적을 무참히 죽여 감옥에 묻은 행위도 모두 패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큰 승리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개인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다시 승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승리에 도취해서 도를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에도 패배한 상대의 슬픔을 살피는 자세, 패자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대신 그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태도, 이것은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역사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 사람의 품격일 것입니다. 제가 역사에서 발견한 영웅의 조건 중 하나는 시대를 뛰어넘는 상상력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모습을 상상하고 그 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시대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가진 인물 중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만적입니다. 만적은 고려시대 사람으로 무신정변 이후 최충원이 집권한 시기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만적이 살던 시대에 고려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뒤로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지배층이 바뀌어도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만적이 노비들 앞에서 했던 연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가슴을 뜨겁게 하는 연설문이 바로 이 만적의 연설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연설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예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 해석하자면 1170년 무신정변 이후로 많은 고관들이 천한 출신에서 나왔으니 어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씨가 따로 있겠냐고 외친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세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뛰어넘는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천적을 불태워 그리하여 사만에서 천인을 없애면 공경장상이라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비문서를 불태워 나라에 천민이 하나도 없게 되면 우리 또한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는 이야기를 만적이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 진나라 말기에 일어난 진승 오광의 봉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고려에도 알려졌던 겁니다.
만적과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은 누런 종이를 수천 장 오려서 정자를 쓴 다음 몸에 지녔습니다. 그리고 1198년 5월 17일 흥국사에 모여 봉기하기로 약속했지요. 그런데 그날 모인 사람은 수백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적은 거사를 4일 후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순정이라는 노비가 자신의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하며 만적의 봉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최충원은 만적과 100여 명의 노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대로 씌워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지시했지요. 만적은 그렇게 산채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밀고자인 순정은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났지요. 수십만 명의 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한 봉기였지만 단 한 명의 노비만이 해방된 채 끝난 것입니다. 만적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신분제가 사라지고 노비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가 옳았던 것이죠. 시대를 뛰어넘는 생각을 했던 두 번째 인물은 토정 이지함입니다. 토정 비결로 유명한 분이죠. 토정 비결은 주역을 토대로 만든 것인데 그 원리와 내용이 한결 간단합니다. 음양오행, 육십갑자 같은 요소를 가져와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한 해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겁니다. 토정 비결의 점괘는 대체로 좋은 내용입니다. 삶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토정 이지함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16세기 조선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때 사회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지함은 고려 말에 활동한 대학자 목은 이색의 6대손으로 명문가 자손입니다. 하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고 장인이 영모 사건에 연루되며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지함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기도 했는데 머리에는 솥뚜껑을 쓰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그 솥뚜껑에 밥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착한 곳이 현재 서울 마포구 토정로입니다. 이지함은 그곳에 흙집을 짓고 장사를 했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어요. 성리학자들은 중농억상이라고 해서 상업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의 부를 증대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려면 나라의 산업이 농업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상업이든 수공업이든 활발하게 일으켜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18세기의 실학자들이 했던 주장을 한 거니까 약 200년이나 앞선 셈이지요. 이지함은 이론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업에 종사했습니다. 고기를 잡고 소금을 만들어 팔아 큰 돈을 벌었어요. 불과 2, 3년 만에 몇만 섬의 곡식을 모았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양반이 장사를 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장사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니 그것도 참 놀랍지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걸 자신이 갖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가면 조강이 있습니다. 조강은 한강이 임진강과 만나 바다로 흘러드는 곳입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바다 앞이다 보니까 조수 간만의 차가 심했지요. 그래서 함부로 배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지함은 뱃사람들을 위해 물대 표를 만든 다음 그걸 시로 지어 널리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조강에 물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지함은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쓴 경세가였습니다. 하지만 관직에는 56세라는 늦은 나이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지암의 첫 직책은 경기도 포천의 현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지암이 사또로 부임한 첫날 아랫사람들이 근사한 밥상을 차려 올렸다고 합니다. 이지암은 먹을 게 없다면서 물렸습니다. 그러자 아랫사람들은 더 훌륭한 밥상을 올렸지요. 이지암은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상을 물렸습니다. 화려한 밥상에는 사또가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뒤로 밥상은 아주 소박해졌고 원칙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상투를 튼 머리를 풀어서 어린아이처럼 닦는 벌을 받았다고 해요. 어른인데도 아이보다 잘한 게 없다며 톡톡히 망신을 주는 거지요. 이지암은 3년 뒤 충청도 아산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냐는 이지암의 물음에 아산 사람들은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을의 공납 품목이 숭어였거든요. 생업에만 매달려도 쪼들리는 백성들이 숭어 양식에 신경 쓰느라 고생을 했던 겁니다. 이지암은 그 못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곧이어 거린청도 만들었습니다. 거린청은 말 그대로 거지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단순히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기술을 가르치고 일을 시켰습니다. 몇 년간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린청은 조선 최초의 재활복지기관이었습니다. 조선뿐 아니라 당시 그 어느 나라에도 이런 기관은 없었을 겁니다. 이지암도 만정만큼이나 시대 너머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성리학적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를 앞서간 정책을 펼칠 수 있었지요. 만적이 노비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도 장상이 될 수 있다고 외쳤다면 이지암은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던 성리학의 시대에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수염을 쓰다듬으며 책을 읽어야 하는 양반이 머리에 솥단지를 이고 장터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조선시대가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는 것처럼 고려시대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1170년에 발생한 무신정변이죠. 대체 고려 무신들은 왜 정변을 일으킨 걸까요? 그 배경에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무신정변의 주역 중에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중부에게는 유명한 트레이드 마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염입니다. 고려사에서 정중부에 관한 기록을 보면 수염이 아름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44년 섣달 금음날 어처구니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고려의 왕 인종은 새해를 맞이하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정중부는 호위되니까 연회장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정중부의 수염에 촛불을 댔습니다.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람의 이름은 김돈중, 정중부보다 한참 어린 문신이었습니다. 정중부가 무신이라는 이유로 얕잡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중부는 참지 못하고 바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김돈중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김돈중의 아버지는 바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아들을 훈육하기는커녕 왕에게 달려가서 정중부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인종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김부식에게는
정중부를 벌하겠다고 약속한 뒤 정중부에게 사람을 보내 얼른 도망가라고 합니다. 무신들의 서름과 분노는 한계점에 임박했을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170년 8월 왕이 나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경 동쪽에 있는 연복정이라는 정자로 나들이를 갔다가 흥왕사에 들러 놀다가 보현원으로 가는 일정이었지요. 의종이 보현원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신들은 칼을 꺼내 왕의 주변에 있던 문신들을 베어버렸습니다.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비록 설이일지라도 실을 남기지 말라라고 외치며 대대적인 숙청에 나섰습니다. 김돈중은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쳤으나 정중부가 김돈중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결국 현상금에 눈이 먼 김돈중의 종이 주인을 밀고 가면서 김돈중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김부식마저 부관 참시를 당했지요. 이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관직을 독점하고 높은 관직부터 낮은 관직까지 모두 무신으로 임명했습니다. 무신정변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공정이 한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할 만큼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울어진 세상은 결국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리고 말 테니까요. 조선 후기에도 한류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입니다. 김정희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류의 선봉장이었던 만큼 중국 관리들은 추사의 글씨 한 점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선의 문인들은 추사 김정희와 만나 글을 논하는 것을 그야말로 평생의 꿈으로 여겼습니다. 시대의 스타였죠. 사실 추사는 노력형 천재입니다. 추사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10개의 벼루에 구멍을 냈다고 하거든요. 천자루의 붓도 모두 몽당붓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도 강해서 가슴속에 5,000권의 문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붓을 들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정현이라는 제자가 자신의 호인 침계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획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추사에게 독이 된 것은 이른 성공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인데다 부와 명예, 실력까지 갖추었으니 잘 나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였죠. 언관으로 일하고 암행어사도 하고 성균관 대사성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치면 국립대 총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정희도 정치적인 이슈에 여러 번 휘말려 고초를 겪었습니다.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도 있지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제주도로 유배되어 가시 울타리가 있는 집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제주도가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때는 1급 유배지였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먹을 것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김정희는 유배지에서도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동생에게 붓과 종이를 요청했습니다. 추사는 명필이지만 붓을 엄청나게 가렸습니다. 음식이나 의복과 마찬가지로 붓도 최고급만 썼습니다. 그러나 김정희도 유배 생활이 길어지며 차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배고픔, 서러움, 고독감, 외로움 등 여러 감정을 알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김정희를 찾는 사람은 제자인 이상적 뿐이었습니다. 이상적은 지나치게 깐깐한 스승을 무척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중국에 갈 때마다 김정희가 좋아하는 붓과 종이를 사서 제주도까지 날라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희도 고마웠는지 이상적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 선물합니다. 그 그림이 바로 세안도입니다. 세안도를 보면 오른쪽에 노송 한 그루가 있어요. 노송을 잘 살펴보면 잎이 거의 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무 기둥도 오래되어 힘이 없어 보이죠. 이 노송의 곁에 꼿꼿하게 자란 한 그루의 싱싱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소나무에 노송이 기대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희와 이상적의 모습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다. 고맙다. 라는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세안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배 생활 동안 김정희는 깨달았을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유배당한 뒤에는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김정희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좋은 집안과 많은 재산, 높은 명예와 뛰어난 능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까지 전부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생 말년에 이르러 비로소 깨달은 인생과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김정희의 글을 마지막으로 전하며 이 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는 두부와 오이와 생강과 나물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부모와 자식과 손주가 함께 있는 것이다. 다시 역사의 쓸모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역사에 관한 아주 유명한 격언 2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윈스턴 처칠. 2.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칼 마르크스. 첫 번째 격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보통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내렸던 어떤 결정이 어느 면에서 부족했는지 살펴보고 미래에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지요. 어느 누구도 시행착오 없이 성공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성이라고도 하고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되풀이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격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선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차 대전 이후의 독일과 일본이죠. 독일은 피해 국가가 그만하라고 만류할 정도로 철저하고도 반복적인 반성과 사과와 보상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100년도 되지 않아 지금은 유럽의 리더국으로 우뚝 일어섰지요.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국과 중국 등 2차 대전 당시 피해 국가들이자 이웃 국가들인 나라와 좋은 사이가 되지 못했습니다. 갈등 해결의 핵심은 서로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풀기 위한 비결은 진심밖에 없지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과 사죄, 보상만이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의 행동만 관찰해 보아도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삶의 이치인데 일본은 끝내 이 단순하고도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격언,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라는 말은
인간의 본성과 행동 패턴은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비슷비슷한 일을 매번 겪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승자가 되거나 항상 패자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때론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며 어떤 때는 가해자가 되고 어떤 때는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원한을 만들고 복수를 했습니다. 이 세 나라가 만약 힘을 합쳤더라면 역사는 정말 많이 달라졌겠지요. 우리가 역사책을 보는 이유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지만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과거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선택과 그로 인한 해피엔딩 혹은 참혹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간 사람들의 삶은 어두운 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인생들에게 등대가 되어줍니다. 어떤 이는 좋은 사례로, 어떤 이는 나쁜 사례로 말이죠. 역사를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 모양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뒷배경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역사를 알면 현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을 잘 이해하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나 민족은 불행해집니다. 저는 당신께서 역사를 아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